경상북도 김천에 자리한 작은 포장마차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새벽 10여 년간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실내 포차에서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0대 여주인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 사방에 흩어진 혈흔과 깨진 술병들이 말해주는 그날 밤의 공포. 하지만 범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단서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형사가 최첨단 과학수사와 끈질긴 수사 의지로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26일 새벽 경상북도 김천시의 한적한 곳에 자리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참혹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비명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적막한 새벽 공기만이 그 절규를 삼켜버렸을 뿐이었다. 오전 7시경 김천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다. 사람이 죽은 것 같다. 사방이 피로 난리인데 빨리 와달라. 신고자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고 신고를 받은 김천경찰서 형사가 김민수 형사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 생활 15년 차인 그였지만 신고자의 절망적인 목소리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김민수 형사가 도착한 현장은 그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포장마차의 문을 열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코를 찌르는 비릿한 피 냄새와 함께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한 광경이었다. 테이블과 의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고 깨진 맥주병과 소주잔의 파편들이 바닥 곳곳에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검붉은 혈흔이 마치 악마의 그림물감처럼 번져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부엌 쪽 싱크대였다. 수도꼭지가 전부 틀어져 있어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개수대에서 넘쳐 흐른 물과 혈흔이 뒤섞여 바닥에 고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씻어내려 했던 것처럼 보였다. 김민수 형사는 조심스럽게 현장을 둘러보며 과학수사대의 도착을 기다렸다. 그의 예리한 관찰력은 현장의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혈흔의 패턴, 부서진 물건들의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태.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포장마차 한가운데에서 숨져 있었는데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이런 젠장. 김민수 형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이런 현장을 수없이 봐왔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특히 이처럼 잔혹한 범행의 현장을 마주할 때면 더욱 그랬다. 곧이어 도착한 과학수사대원들과 함께 본격적인 현장 감식이 시작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파견된 법의학자는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본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형사님,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피해자의 전신에 많은 자창이 발견됩니다. 베거나 긋는 상처들인데 얼굴, 허벅지, 명치, 목 부위 등이 집중적으로 공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형사는 법의학자의 설명을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무려 56곳의 자창이라니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을 넘어선 극도의 분노와 증오가 담긴 계획적 살인으로 보였다. 게다가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맥주병과 주방칼들이 범행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과학수사대의 초기 분석 결과는 이 사건의 복잡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범인은 상당히 격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흔적도 보입니다. 싱크대의 수도꼭지들이 모두 틀어져 있는 것이 그 증거죠. 과학수사대원의 분석을 들으며 김민수 형사는 범인의 심리 상태를 추측해보았다. 극도의 분노로 인한 충동적 범행,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후회와 두려움으로 인한 증거인멸 시도? 이는 범인이 피해자와 어느 정도 면식이 있는 관계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장 감식이 진행되는 동안 김민수 형사는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현장은 이 동네에서 10여 년간 운영되어 온 단골 포장마차였고 피해자인 박영희 씨는 이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박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외상도 잘해주고 손님들한테 항상 친절했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포장마차 옆 문구점을 운영하는 최 씨의 증언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건이 발생한 새벽 시간대에는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은 상태였고 직접적인 목격자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김민수 형사의 끈질긴 수사 노력은 곧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포장마차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24시간 편의점 사장 이 씨가 중요한 증언을 해준 것이다. 그날 새벽 2시경쯤이었을 거예요. 검은색 작업복을 입은 40대 정도 되는 남자가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빳빳한 직모에 키가 중간 정도였는데 좀 서둘러서 걷고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이 씨의 증언은 김민수 형사에게 첫 번째 단서를 제공했다. 검은색 작업복의 40대 남성, 빳빳한 직모, 중간 정도의 키. 비록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범인 추적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정보였다. 김민수 형사는 이어서 박영희 씨의 단골 손님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다행히 박영희 씨가 꼼꼼하게 기록해놓은 장부가 있어서 누가 언제 와서 무엇을 주문했는지, 외상은 얼마나 되는지까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장부는 김민수 형사에게는 보물과도 같은 자료였다. 7월 25일 저녁부터 26일 새벽까지 포장마차를 방문한 손님들의 명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박영희 씨의 장부를 토대로 당일 포장마차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의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몇 명의 수상한 인물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최근 들어 박영희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는 증언이 나온 몇몇 단골 손님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씩 조사해 본 결과 모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처럼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때 과학수사대로부터 희소식이 전해졌다.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한 DNA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었다. 피해자의 옷과 주변 물건들에서 발견된 혈흔과 타액 등에서 범인의 DNA 샘플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과학수사대의 보고였다. 이제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분석을 통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DNA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김민수 형사는 또 다른 수사 방향을 모색했다. 바로 통신 기록 분석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에 인근 기지국을 경유한 모든 통화 기록을 확보하여 분석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매우 방대한 작업이었다. 자그마치 3만여 건에 달하는 통화 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해야 했기 때문이다. 김민수 형사와 그의 팀은 밤낮 없이 통화 기록을 분석했다. 사건 발생 시간대인 새벽 시간대에 해당 지역에서 발신되거나 수신된 모든 통화를 추려내고 그 중에서 의심스러운 패턴을 보이는 번호들을 골라내는 작업이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갑자기 통화가 끊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시간대의 통화를 한 번호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며칠간의 분석 작업 끝에 김민수 형사는 몇 개의 의심스러운 통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건 발생 추정 시각인 새벽 2시경 해당 지역에서 발신된 후 급작스럽게 끊어진 통화 기록이었다. 이 번호의 주인을 추적해 봅시다. 김민수 형사의 지시에 따라 수사팀은 해당 통화 기록의 주인을 찾아 나섰다. 통신사와의 협조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보하고 그들 하나하나를 만나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몇 명의 용의자가 부상했지만 역시 확실한 알리바이나 증거 부족으로 인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어야 했다. 사건 발생 열흘째 김민수 형사는 수사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목격자 진술, 통화기록 분석, 주변 인물 조사 등 모든 수사 기법을 동원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혹시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러나 김민수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현장으로 돌아가 꼼꼼히 살펴보았다. 혹시 놓친 단서는 없는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는지 재점검해보기 위해서였다. 수많은 흉악범들을 검거해온 그의 경험과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반드시 어딘가에 범인으로 통하는 결정적 단서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그 직감이 옳다는 것이 증명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DNA 분석 결과에 관한 중요한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건 발생 12일째 되는 날 오후 김민수 형사의 사무실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과학수사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김 형사님, 중요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장 연구원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김민수 형사는 즉시 국과수로 향했다.
10여일간 계속된 수사의 막막함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다. 국과수에 도착한 김민수 형사를 맞이한 것은 DNA 분석실의 박 연구관이었다. 형사님, 이번 사건의 DNA 분석 결과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혈액과 타액 샘플에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DNA를 성공적으로 추출했는데 이를 통해 범인의 특별한 유전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박 연구관은 김민수 형사를 분석실로 안내하며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다.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DNA 염기 서열들이 그래프와 숫자로 표시되어 있었다. 일반적인 DNA 분석과 함께 Y-염색체 기반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범인의 부계 혈통, 즉 성씨와 본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범인은 김씨성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김의 김씨 계열로 추정됩니다. 김민수 형사는 눈을 크게 떴다. DNA 분석을 통해 범인의 성씨까지 알아낼 수 있다니 과학기술의 발전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김천 지역의 김의 김씨들을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박 연구관은 다른 화면을 띄우며 계속 설명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DNA의 양과 분포 패턴을 분석해본 결과 범인이 상당히 오랜 시간 현장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싱크대 주변에서 발견된 타액 성분을 보면 범인이 범행 후 그곳에서 손을 씻거나 입을 헹구는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형사는 이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수사 계획을 세웠다. 우선 박영희 씨의 장부에 기록된 단골 손님들 중 김씨 성을 가진 인물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동시에 사건 당일 해당 지역 통신 기록에서 김씨 성을 가진 가입자들의 통화 패턴도 재분석하기로 했다. 김 형사, 박 형사, 이제부터 우리 수사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DNA 과학 분석 결과를 토대로 김씨 계열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김민수 형사의 지시에 따라 수사팀은 새로운 각도에서 사건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우선 박영희 씨의 장부를 다시 꼼꼼히 검토한 결과 정기적으로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단골 손님 중 김씨 성을 가진 인물이 5명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중 3명은 이미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상태였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이 2명의 인물에 대해 보다 정밀한 뒷조사에 착수했다. 그중 1명은 김태수라는 이름의 40대 남성으로 인근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노동자였다. 다른 1명은 김철호라는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소규모 건설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태수 씨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수 형사와 박 형사는 김태수의 직장인 공장을 찾아갔다. 공장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김태수는 왜소한 체구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확인했다. 7월 25일 밤에는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 공장은 24시간 가동되거든요. 동료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김태수의 증언은 곧 동료들의 확인을 통해 사실로 판명되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계속 공장에서 근무했다는 것이 CCTV와 출입기록, 동료들의 증언으로 명확히 입증되었다. 김민수 형사는 김태수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다. 이제 남은 것은 김철호였다. 그런데 김철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의외의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선 그의 직장 동료들은 그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특히 술에 취하면 성격이 거칠어진다고 증언했다. 또한 최근 들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되었다. 김철호 씨는 어디에 계신가요? 김민수 형사가 건설 현장 소장에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 외였다. 글쎄요, 7월 26일부터 나오지 않고 있어요.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이 말을 들은 김민수 형사의 직감이 발동했다. 사건 발생일인 7월 26일부터 갑자기 직장에 나오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었다는 것은 매우 수상한 일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김철호의 거주지를 파악하여 찾아가기로 했다. 김철호가 살고 있다는 다세대 주택은 김천시 외곽의 낡은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다. 김민수 형사와 박 형사가 도착했을 때 집은 비어 있었고 이웃 주민들도 며칠째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옆집 아주머니 김철호 씨가 언제부터 집에 안 계시는지 기억나세요? 글쎄, 이번 주 초쯤부터인가? 평소에는 밤늦게 들어와도 TV 소리나 이런 게 들렸는데 요 며칠은 정말 조용해서요. 김민수 형사는 김철호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망을 펼쳤다. 그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주변 지인들에 대한 조사 등을 동시에 진행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건 발생일 이후 김철호의 모든 활동 흔적이 끊어져 있었다. 휴대전화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7월 27일 오전을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그 이후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다. 이 정도면 김철호가 범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민수 형사는 더욱 세밀한 조사에 들어갔다. 김철호의 지인들을 만나 그의 평소 성격과 행동 패턴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김철호의 전 직장 동료였던 이 씨는 이런 증언을 했다. 김철호는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특히 자신을 무시한다거나 비웃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질 정도로 화를 냈거든요. 한 번은 술집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큰 소리를 친 적도 있었어요. 이 증언은 김민수 형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김철호가 자신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극도의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성향의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현장의 참혹함과 극단적 범행 양상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김철호와 박영희 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주변 증언을 종합해보면 김철호는 포장마차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지만 최근 들어 박영희 씨와 몇 차례 마찰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내 포장마차 근처에서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조 씨의 증언이었다. 김철호 씨가 술 취해서 큰 소리 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박영희 사장님이 외상을 더 이상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나를 무시하느냐, 깔보느냐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더라고요. 박 사장님도 많이 곤란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 증언들을 통해 김민수 형사는 사건의 전모를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김철호가 평소 이용하던 포장마차에서 외상을 거절당하자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 분노가 결국 참혹한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김철호의 행방도 묘연한 상황에서 그를 범인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더욱 치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때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통신 기록 분석 과정에서 김철호의 휴대전화가 사건 발생 당일 새벽 2시경 사건 현장 인근 기지국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그가 사건 발생 시각에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다. 이제 김철호를 긴급 수배해야겠습니다. 김민수 형사의 결정에 따라 김철호에 대한 전국 수배령이 내려졌다. 동시에 그의 과거 행적을 더욱 상세히 조사하여 숨어있을 만한 장소들을 파악하는 작업도 병행되었다. 김철호는 47세의 남성으로 재혼 경험이 있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었고 현재는 베트남 출신 여성과 재혼한 상태였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생활도 순탄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민수 형사는 김철호의 전처와 현재 부인 그리고 자녀들까지 모두 만나 그의 행방에 대해 문의했다. 하지만 모두들 사건 발생 이후 김철호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했다. 특히 현재 부인인 베트남 여성은 남편이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다. 남편이 어디 갔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갑자기 집에 안 들어오니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설마 이런 일에 연루된 건 아니겠죠? 김철호의 부인의 말을 들으며 김민수 형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만약 김철호가 정말 범인이라면 그의 가족들 또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형사로서의 의무였다. 사건 발생 18일째 드디어 김철호의 행방에 대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경상남도 창원의 한 모텔에서 김철호로 추정되는 인물이 며칠째 투숙하고 있는 것을 CCTV와 통신수사 등으로 밝혀졌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창원으로 향했고 오랜 수사 끝에 마침내 용의자와 직면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과연 김철호가 정말 범인일까? 그리고 그로부터 사건의 진상을 듣게 될까?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김민수 형사는
지난 18일간의 수사 과정을 되돌아보았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막다른 길들이 있었지만 과학 수사의 힘과 끈질긴 수사 의지가 결국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해주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야 할 때였다. 창원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김민수 형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창원경찰서 수사과에서 걸어온 전화였다. 김 형사님, 모텔에서 대기 중인데 해당 인물이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상황이 복잡해질 것을 직감했다. 만약 김철호가 정말 범인이라면 체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는 창원경찰서 동료들에게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절대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제가 도착할 때까지 모텔 주변을 포위만 하고 기다리고 있어 주십시오. 2시간 후 김민수 형사는 창원의 한 허름한 모텔 앞에 도착했다. 이미 여러 대의 경찰차들이 모텔을 둘러싸고 있었고 창원경찰서 수사팀들이 긴장한 채로 대기하고 있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민수 형사가 현장 책임자인 창원경찰서 이 형사에게 물었다. 3층 305호실에 김철호로 추정되는 남성이 있습니다. 모텔 사장 말로는 사흘 전부터 투숙하고 있는데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술만 계속 주문해서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민수 형사는 직접 3층으로 올라가 305호실 문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술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말을 걸었다. 김철호 씨,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더니 방 안에서 비틀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왜 이렇게 쫓아와? 김민수 형사는 김철호의 목소리에서 극도의 불안감과 죄책감을 감지했다. 범행 후 18일 동안 도망다니며 술로 하루하루를 버텨온 한 남자의 절망적인 심정이 그 떨리는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철호 씨, 도망다니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 문을 열고 나와서 이야기합시다.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김민수 형사는 가능한 한 차분하고 설득적인 톤으로 말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용의자들과 마주해온 그의 경험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다. 강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몇 분의 정적이 흐른 후 마침내 방 안에서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나타난 김철호의 모습은 처참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술에 취해 지낸 탓의 말이 아니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김철호 씨 맞으시죠? 김천경찰서 형사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체포 사실을 고지하자 김철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지 모르게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18일간의 도주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김천으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김철호는 처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가 차근차근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당신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당신의 휴대전화가 포장마차 근처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냈고요. 목격자도 있습니다. 김민수 형사의 말을 듣던 김철호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다 끝난 거네. 김천경찰서 조사실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김민수 형사는 김철호 앞에 앉아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다. 김철호 씨,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김철호는 한동안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18일 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죄책감과 고통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듯한 절망감이 묻어나왔다. 그날 밤에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일자리도 없어지고 집에서는 돈 때문에 자꾸 싸우고 답답해서 술이나 마시려고 포장마차에 갔는데 김철호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7월 25일 밤 그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가정 문제로 인한 우울감을 달래기 위해 평소 자주 다니던 포장마차를 찾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박영희 씨는 김철호의 외상 요청을 거절했다. 평소에는 외상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날은 이제 외상은 안 된다. 현금으로만 계산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들도 외상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김철호는 말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어서 털어놓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박 사장님이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더 이상 외상 안 해준다. 돈도 제때 안 갚고 술만 마시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를 무시했어요. 그때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김민수 형사는 김철호의 진술을 주에 깊게 들었다. 평소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김철호에게 박영희 씨의 말은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 사장님이 계속 빨리 나가라, 돈 없으면 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때 정말 화가 나서 김철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 박영희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했다. 하지만 말다툼은 곧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박 사장님이 제 팔을 밀치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밀었는데 박 사장님이 테이블에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그때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이 깨지면서 김철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18일 동안 계속 그를 괴롭혀온 그 순간의 기억들이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김민수 형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김철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깨진 맥주병 조각에 박 사장님 팔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박 사장님이 더 화를 내면서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놀라서 몸싸움을 하다가 김철호의 고백은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부엌에서 범행이 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맥주병과 칼이 범행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이 그랬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정당방위였어요. 박 사장님이 칼을 들고 저를 찔러오니까 제가 막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몸싸움 하다가 칼이 박 사장님한테로. 그때부터는 정말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김민수 형사는 김철호의 진술이 현장 상황과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었다. 특히 피해자의 몸에 발견된 50여 개의 자창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김철호 씨, 박영희 씨의 몸에는 자그마치 50여 개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김철호는 더욱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정말 기억이 잘 안 나요. 박 사장님이 쓰러진 후에도 제가 계속 화가 나 있었나 봐요. 박 사장님이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그리고 이미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김철호의 진술은 여기서 더욱 충격적으로 변했다. 그는 박영희 씨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칼로 찌르고 베는 행위를 계속했다고 고백했다. 정말 미친 것 같았어요. 화가 나서, 그리고 무서워서,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더더욱. 김민수 형사는 김철호의 이러한 고백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얼굴, 허벅지, 명치목 부위 등에 집중된 상처들은 극도의 분노와 증오가 동반된 범행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범행 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박 사장님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김철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범행 직후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했다. 부엌 싱크대로 가서 손을 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에 묻은 피가 잘 안 씻겨져서 물을 계속 틀어놓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침도 뱉고 담배도 한 대 피웠던 것 같아요. 이 진술 역시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싱크대에 수도꼭지들이 모두 틀어져 있었던 것,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타액과 담배꽁초 등이 모두 김철호의 증거인멸 시도를 뒷받침하는 물증들이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옷을 다 갈아입고 그리고 도망쳤어요. 처음에는 그냥 며칠만 피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경찰이 수사한다고 하니까 더 무서워졌어요. 김철호는 범행 후 18일 동안의 도주 생활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했다. 처음에는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수배령이 내려진 후에는 모텔을 옮겨 다니며 숨어 지냈다고 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술로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박 사장님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김민수 형사는 김철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했다.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김철호가 평소 다니던 포장마차에서 외상을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며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박영희 씨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혹한 범행으로 이어졌다. 김철호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김민수 형사의 말에 김철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박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을 바꿔서라도. 김철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났다. 김민수 형사는 20여일간의 치열한 수사 끝에 마침내 진범을 검거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것이었다. 과학수사 기법과 전통적 수사 기법의 결합, 그리고 끈질긴 수사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한 사람의 순간적인 분노가 또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고 결국 두 가정 모두를 파괴시킨 비극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김철호의 체포와 자백 이후 김천지방검찰청에서는 신속하게 기소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담당 검사인 박지훈 검사는 김민수 형사가 제출한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공소장 작성에 몰두했다. 이 사건은 그 잔혹성과 함께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해결된 모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었다. 형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수사는 교과서에 나올 만한 완벽한 수사였어요. 박지훈 검사의 말에 김민수 형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완벽한 수사라고 해도 이미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김철호에 대한 구속영장은 즉시 발부되었고 그는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사건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되면서 지역 사회에는 큰 충격이 일었다. 특히 포장마차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은 평소 이웃이었던 김철호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김철호 씨가 그런 사람이었나? 평소에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 같았는데 포장마차 근처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김 씨의 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김철호의 술버릇에 대한 부정적인 증언들도 쏟아져 나왔다. 술만 마시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냈다는 것 등이었다. 김철호의 가족들은 사건 발생 이후 큰 고통에 빠져 있었다. 특히 베트남 출신의 부인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다. 김철호의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역시 아버지의 범행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 김민수 형사는 수사 과정에서 만났던 김철호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다. 범죄의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가해자의 가족들 역시 사회적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2차적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었다. 한편 피해자인 박영희 씨의 유족들은 김철호의 체포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박영희 씨의 아들인 박민철 씨는 김천경찰서를 찾아와 김민수 형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형사님 덕분에 어머니를 죽인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박민철 씨의 말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어머니는 정말 착한 분이었어요. 누구에게든 친절했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죠. 그런 어머니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민수 형사는 박민철 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범인을 잡는 것만으로는 유족들의 상실감과 고통이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김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김철호는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법정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했다. 재판장님, 저는 제가 저지른 끔찍한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사장님께 정말 죄송하고 유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김철호의 변호인은 그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가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김철호가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도 참작 사유로 제시했다. 피고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김철호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은 그를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김철호가 평소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김철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그가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했다. 김철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해냈죠. 이번 일은 정말 뜻밖의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호의 직장 상사였던 이 씨의 증언이었다. 이러한 증언들은 김철호에 대한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였다. 김철호의 가족들은 박영희 씨의 유족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를 요청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유족들이었지만 김철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김철호 씨가 정말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 사람 가족들도 피해자나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어린 자녀들과 외국인 부인까지. 더 이상 증하고 원망해봐야 어머니가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박민철 씨는 고민 끝에 김철호 측과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철호의 가족들은 집과 차량 등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이 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돈으로 어머니의 목숨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김철호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가족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박민철 씨의 이러한 결정에는 박영희 씨가 생전에 보여주었던 따뜻한 마음씨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였다. 박영희 씨는 평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손님들에게는 외상을 해주는 등 베푸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민수 형사는 여러 차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과 김철호의 자백 과정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특히 DNA 분석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게 된 과정과 통신 기록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사건은 전통적인 수사 기법과 최첨단 과학 수사 기법이 결합되어 해결된 사례입니다. 만약 DNA 분석이나 통신 기록 분석이 없었다면 범인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김민수 형사의 증언은 현대 수사 기법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건들도 이제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검찰은 김철호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철호가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다. 법정에는 김철호의 가족들과 피해자 유족들 그리고 사건 관계자들이 모두 자리했다. 김철호는 수갑을 찬 채로 피고인석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판결을 기다렸다. 피고인 김철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은 사소한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을 잔혹하게 앗아간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몸에 무려 수십 개의 상처를 가한 것은 극도로 잔인한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그리고 직장 동료들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소 감형하여 선고합니다. 김철호는 고개를 숙이고 판결을 들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피고인 김철호를 살인죄로 징역 6년에 처합니다. 징역 6년. 검찰이 구형한 10년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무거운 형량이었다. 김철호는 판결을 듣고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앞으로 6년간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한다는 현실이 그에게 무겁게 다가왔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김철호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피고인은 앞으로 교정시설에서 복역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명복을 위해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권합니다. 판결 선고 후 법정 밖에서 김민수 형사는 박민철 씨와 마주쳤다. 박민철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형사님,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건가요? 김민수 형사는 박민철 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법적으로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테니 이제는 앞을 보고 살아가셔야 해요. 박민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착하게 사셨으니까 저도 어머니처럼 남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요. 김철호 씨도 교도소에서 진짜 반성하고 나중에는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들은 김민수 형사는 박민철 씨의 넓은 마음씨에 감동했다.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용서와 배려를 보이는 모습에서 박영희 씨의 따뜻한 마음씨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김민수 형사는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를 다시 찾아갔다. 포장마차는 이미 철거되어 빈터만 남아 있었다. 그곳에는 박영희 씨를 추모하는 작은 꽃다발들이 놓여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그 자리에 서서 이번 사건을 통해 느낀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범인을 찾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정확하고 신속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하나의 범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 박영희 사장님, 이제 편안히 쉬세요. 범인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유족분들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니까요. 김민수 형사는 마음속으로 박영희 씨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사건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발걸음을 돌렸다. 2008년 7월 26일 새벽에 시작된 이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한 사람의 순간적인 분노가 불러온 참극이었지만 동시에 과학수사의 발전과 인간의 용서라는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다. 김민수 형사는 이 사건을 통해 형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정의는 때로는 차갑고 냉정하지만 때로는 따뜻하고 인간적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정의는 단순히 범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깨달음. 이것이 김민수 형사가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 사건은 끝났지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들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김민수 형사는 오늘도 또 다른 사건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천 실내 포장마차 여주인 살인사건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